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 보름달은 여러모로 또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방아 찢는 달토끼를 떠올리며 멀찍이 지켜보기만 했던 달이 이젠 우리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무더웠던 지난 여름엔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달을 향한 여정이 본격화된 상황이죠. 우리가 언제쯤 달에 직접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추석 기획으로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90분간 우주 전문가들과의 흥미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제작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포털창에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할 말이 많은데 문자는 짧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추석 기획대담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위해 우주로 가는 밤 코너를 꽉 채워주셨던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여주셨습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엘카미노대 폴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시사의 식구죠. 늘 저희를 우주로 이끌어주시는 문경수 과학탐험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와 계시니까 뭐 제가 천군만마 뭘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시사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마 방송 역사상 최초일 것 같고요. 네. 온오프라인 통틀어서도 이런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최초로 쓰는 시사입니다. 예,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요. 예. 제가 36년 전에 그 미국으로 가족과 이민 간데 올해 처음 추석을 한국에서 맞게 됐습니다. 36년 만에. 그래서 저에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소연 박사님. 저 못 이기겠네요. 폴륨 교수님. 저는 2012년에 미국 가고 처음으로 추석 한국에서 보내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10년 했는데 되신 거 아니에요? 36년 못 이기겠네요. 야,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문경수 탐험가는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그 올해 좀 추석에 그 달을 보면서 네. 좀 소원을 한 가지 빌었는데요. 네. 우리가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 본캐가 탐험가인데 예. 탐험을 못 갔기 때문에 올겨울엔 제발 좀 탐험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달님께 좀 빌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네, 지금 한계를 넘어섰죠. 자, 오늘은 세 분 자리해 주셔서 추석 연휴 명절을 좀 마지막 좀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말 유난히 달 탐사 이슈가 많았어요. 올해 달로 가는 여정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달 탐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지 문경수 탐험가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2002년은 그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그리고 탐사선이 우주와 달로 향했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6월 20일 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탑재체를 싣고 발사를 했고 또 궤도에 안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이제 여러 차례 실험 발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이 남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 2달 뒤인 지난 8월 5일 날이었죠. 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의 그 팔콘 9 로켓에 실려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누리호에 실려서 이제 그 다누리호가 가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다누리호는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 달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저도 누리호 발사할 때요. 그 생방송으로 지켜봤거든요.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 같은 게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누리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주에 다녀오시는 이소연 박사님은 혹시 누리호 발사 장면 보셨어요? 아, 네.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어서 네. 시간이 그렇게 좋진 아. 않았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친구들한테는 그 시간에 깨서 보겠냐. 뭐 내가 한국에서 중계하는 것도 아닌데 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자려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켜고 보는데 잠은 안 오고 막 계속 제가 더 흥분되고 끝나고 났더니 또 막 외국 친구들 다 문자 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누리호에 아무것도 보탬된 것도 없고 거기 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외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뭔가 성공하면 자기가 아는 한국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그렇죠. 네,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네. 그만큼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폴린 교수님, 네. 이 해외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짜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이렇게 실용위성 발상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걸 외국인들이 이렇게 놀랍다, 막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던가요? 그 제가 느끼면은 제가 이제 CNN 기사하고 그 로이터 기사 읽어봤는데 네. 그 한국의 발사체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그 향후 탐사에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서는 공감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한국의 이제 6 제너레이션 그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형 GPS, 예. 그 다음에 또 심우주 탐사에 기초를 만들어서 이건 참 의미 있는 성공이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누리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 한꺼번에 점프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문경 탐험가께서 나로부터 누리호까지 과정 또 어떤 도전과 역경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누리호 성공 이면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그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1단 로켓이 이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1단 로켓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기술 이전이랑 협력이 가능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우주 발사체 그 기술이 국가 안보랑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진들이 일단 이 러시아 연구자들하고 좀 친해져야지만 아무래도 그런 뭐 정보도 많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부러 회식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야지만 만날 기회가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러시아 기술진들이 뭔가 이제 막 비밀스럽게 회의하다가 뭔가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를 예. 이렇게 버리기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조각까지 맞춰갖고 아. 혹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됐고 그 누적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네. 그 우리나라 네, 내부에서는 네. 나로 처음에 몇 번 실수할 때 예. 되게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해외 친구들의 반응은 너네 일부러 실패했지. 어? 뭐 이런 왜요? 게 있었어요. 왜 왜냐면 일부러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그 실패 요인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네. 일단 로켓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러시아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더 유출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첫 번째 성공했다면 네. 알 수 없었던 기술을 두 번이나 실패를 하면서 그 뭐 사고 조사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규명하려면 많은 걸
그쵸.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반 유럽이나 음.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전혀 새로운 얘기였어요. 네, 새로운 완전히 시각. 새로운 저도요. 관점이긴 새로운 한데 시각이에요. 굉장히 예. 우리가 서름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이게 진짜 의도된 거라면은 정말 네, 그러니까 의도된 건 아니었겠지만 저는 그 덕분에 많은 걸 알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왜냐하면 사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훨씬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패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이런 그럼요. 얘기들을 많이 그럼요.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제가 알게 됐는데요. 네네. 콜린 교수님은 네. 이 민간 차원의 네.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네. 스페이스X 근처에 살고 계시다고요? 제 사무실이 스페이스X 헤드쿼터에 한 5분 거리.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제 지금 학교가. 현장 분위기 뭐 발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 발사체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스페이스X에 이제 보통 갈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이 있을 때 이제 그거가 신분 문제 때문에 갈 수 있는데 2번을 갔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X 본사를 가게 되면요. 그 앞에 발사체 그 재활용 발사체가 인류 최초로 회수한 발사체가 서 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상 뭐 친척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전에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다. 전 되게 놀랐어요. 예. 딱 들어갔더니 앞에 그 파란 조명 그 레온산인데 아이스크림 하고 커피를 이제 무료로 주는 그 바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본사 예. 안에. 예. 그래서 딱 먹었는데 그걸 그 주는 친구가 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서 왜 일하고 있니? 그래서 스페이스X 항상 로켓 만든 사람만 일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딱 갔는데 네. 아이론맨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 그 아이론맨의 그 이제 실제 인물이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예. 보니까 그 3D 프린트 만든 어떤 철로 된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놀랐던 건 뭐냐면 로켓가 여러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 큰 그 공간에서 그때 와 정말 진지하게 우주로 나가려고 스페이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실현했고 달로 가는 로켓 발사체를 스페이스X가 만든다 이런 얘기. 화성으로 가는 걸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차원의 우주 여행 네. 이거를 설명하면은 청취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 네. 두 회사에서 이제 민간 차원의 우주 여행을 뭐 이거 돈 받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해서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업주고 네. 제프 베조스는 이제 블루 오리진을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소연 박사님께서는 우주는 나가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실현된다고 하는 느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 되게 흥미진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성격도 되게 다르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사람을 모으는 방법도 사실 다르고 그다음에 탔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또 이게 너무 다르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우주 쪽 전문가분들은 일론 머스크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저거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사람들 네. 흥분하게 하느라 너무 타임라인 작게 잡고 계속 미루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고 이슈를 만들고 화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사실 또 블루 오리진은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 일하고도 있고 또 그 약간 굴욕적인 건 제가 미국에서 MBA 공부 끝나고 블루 오리진 지원을 하고 인터뷰도 마지막까지 했다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그 커머셜 스페이스 시장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느낌에 예. 그 외국인인데 할 수 있는 일 무조건 찾아가지고 이제 지원해서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그때만 해도 뭐 직원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고 벌써 네. 10년 전이니까. 예. 네. 최근엔 또 블루 오리진에서 강연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벌써 한 2-3천 명 된 뒤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천재적인 친구 몇백 명이면 우주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우주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게 섞여 있고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똑똑한 친구 소수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원돼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엄청나게 사람이 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맛이 있고 이게 이렇게 야구 잘 모르지만 라이벌 두 팀 경쟁하고 있으면 볼 때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 안에서도 항공우주 하면은 나사만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직업의 그렇겠다. 다변화가 네. 일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외국인으로서 지켜볼 땐 사실 정부 주도하는 우주 프로그램은 해외랑 협력이 되게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랑 협력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랑 외교적으로 좋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협력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네. 뭐 우리나라가 자동차 러시아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하듯이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방향도 훨씬 더 융통성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되게 좋은 게 있다면 외교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고 그런 민간들이랑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에게도 또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이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승 예, 폴 박사님 말씀에 그 동의하는 게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데 옛날엔 좀 건물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런 새로운 그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지금 증축되고 있습니다. 역시 스페이스X에도 고용인들이 많이 증가했구나 그런 거를 지역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주가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냥 개발하다가 말겠지. 어떻게 로켓을 다시 쌓으려다가 그게 제자리로 다시 되더라고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실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우주 여행도 지금 실현을 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민간 뭐 일종의 우주 개발을 하는 그런 미국의 이제 기업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바스트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그 스페이스X나 이제 블루오리진처럼 이렇게 그 대형 발사체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소형 발사체 시장도 되게 국내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일단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두 회사가 업력이 되게 비슷해요. 2017년, 18년도에 네. 창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우주 개발에서 특히 발사체는 이게 개발하는데 이 특성상 우수한 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예. 뭐 그냥 뭐 천재 몇 명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설립 연도도 비슷한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두 회사가 모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더 많은 어떤 그런 투자금들을 모아서 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곧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어디 회사라고 아까 상장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실 것 검색만 같은데요. 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도 지금 가동 중에 있기도 하고요.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실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계획한 대로 좀 추진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과정들이 좀 추후에 남아 있는 겁니까? 추후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아폴로 미션하고 상당히 아폴로 달 탐사와 비슷한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9월에 요번에 나사가 두 차례를 연기했죠. 계속 이제 요번엔 그 사람 우주인 태우지 않고 이제 가게 되면 그것이 성공한다면 2024년에는 진짜로 우주인을 태우고 착륙을 안 하지만 이제 네네.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968년 아폴로의 그 미션 8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유인 네. 사람이 안 타고 가서 예.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주인을 태우는 거잖아요. 예, 우주인 태운 게 1968년 제가 태어난 해였는데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뒤에 그 사람을 태우고 이제 한 바퀴만 돌았는데 그것이 이제 2024년에 저희가 시도하려는 아르테미스 2가 되겠고요. 그것이 성공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을 태우고 2025년에 달에 이제 착륙하는 그것이 이제 아폴로 11호가 똑같은 거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르테미스가 이제 아폴로의 쌍둥이 여자 형제죠. 그래서 최초의 우주 여성이 의소연 우주인처럼 여성 우주인을
달에 먼저 착륙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아폴로 미션의 12, 13, 14, 15, 16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달에 착륙을 하면서 그 과정에 뭘 하게 되냐면 우주 정거장을 짓고 달에 그 계속 가서 소형 우주 정거장 이선 우주님이 방문했던 이제 우주 정거장은 작지만 달 우주 정거장을 짓고 그다음에 달 기지를 지어가는 것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 교수님 네. 그 아르테미스 그 우주 비행사 중에 네. 그 조니 김이라고 그 한국계 미국인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 혹시 좀 아실까요 혹시? 네, 저희킴 그런 저 친한 분과 그 조카라 아. 제가 그분이 20대 때 뵀어요. 그때는 그 군인 아. 유니폼을 입고 계셨었는데 네네. 예, 최근에는 뭐 만나 뵙지 못했지만 요즘 비행 조종을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폴링 교수님은 나사 홍보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아니, 저는 보니까. 알고 싶어하는 계속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든 사람이 연결이 되고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제가 아닙니까? 보니까 예, 저는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네, 네. 일단 로켓 발사에 2차례나 지금 실패했어요. 뭐 한 네. 10월에 다시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렇게 좀 발사 실패가 자주 있는 네, 거죠? 그 우리 넬슨 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제 셔틀 프로그램을 가신 분인데 그 지금 나사 국장님이신 분이신데 그분도 셔틀 프로그램을 가기 전에 그 우주선 왕복선을 타기 전에 4차례나 연기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차례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실험이기 때문에 아까 이선 우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몇 번을 연기되는 거는 그거는 큰 이슈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주인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다면 만약에- 보내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개선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실패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쐈는데 만약 그게 과거 사례처럼 폭발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뭐 탐사 계획 자체가 뭐 진척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네. 나사는 이제 그 셔틀 그 왕복선 프로그램 에서 많은 그 실패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조심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는 또 차기적으로 잘 준비해가고 있죠. 혹시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실패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근데 아직 사실 실패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시도 자체를 아직은 안 하고 보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에 발사는 점검하다가 미뤄지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크게 사람들이 또 미뤄져 하고 동요하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미국의 전문가분들은 야 예. 발사 원래 미뤄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날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실 정도로 아. 예, 예. 그냥 카운트다운이 늦어진 거야. 그렇죠. 이런 네, 식의 네. 생각들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섣불리 날짜를 맞추거나 타이밍을 맞추겠다고 발사를 했다가 폭파가 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빨리 하려고 했다 서두르려다가 목숨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문제를 미리 찾고 발사를 미루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들 맞습니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달 유인 탐사 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니까 이선 박사님 다시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우주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맨날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아마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감 많이 할 텐데 수능을 딱 치르고 그 시험장을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내일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이게 왜냐면 비유가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결과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시험 볼 네네. 때마다 이 똑같은 시험 내일 다시 보면 진짜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주 비행도 딱 돌아와서 리헵이 끝나고 몸이 풀리니까 이거 진짜 다시 가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렇군요. 하나씩 이것도 이렇게 해볼 걸 저것도 저렇게 해볼 걸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미션이 다 임무가 성공적이긴 했지만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볼 걸 조금 더 해볼 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도 그때 사실 SBS 방송 촬영하신 분, 뭐 항우연에서 예. 실험 준비하신 분 다 우리가 모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똑같은 거 내년에 다시 하라 그러면 진짜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것도 다시 가고 싶은 거고 또 이제 달에 다녀오신 아폴로 우주인은 네. 우주인들의 우주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 그렇군요. 세계 우주인이 500분이 조금 넘는데 네. 달 궤도를 가보신 분이 24분,
예. 그 중에 달의 땅을 밟아보신 분이 12분. 네. 그럼 이 600명 중에 12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만나면 이분들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질문하고 우리가 막 신기해하고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도 이제는 살아계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우주를 다녀온 우리조차도 달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죠, 사실. 네. 문경수 탐험가가 제일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나이는 계속 먹고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더 흥미가 막 솟으면서 그렇죠. 예, 다른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문탐관님, 네. 이 누리호의 추진력으로는 아직 달에 뭐 위성이나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누리호를 잇는 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누리호를 외국 발사체에 우리가 올린 이유도 이 누리호의 그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의 발사체를 빌려 쓰게 된 건데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2031년을 목표로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발사체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세대 그 발사체가 개발이 된다라면 뭐 달뿐만 아니라 화성 그리고 정말 다른 행성에도 정말 우리가 만든 뭐 위성이나 착륙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로켓 전문가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스페이스 X처럼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만들어야 돼. 그 네. 단계로 넘어가야 돼.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사 비용이 너무 맞습니다.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네. 로켓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앞으로 더 많이 진보해서 나가지 않을까. 아마 기대를 우리나라도 네. 민간에서 발사체 시장을 조금 갖게 되면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리고 그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발사를 해왔고 그렇죠. 일론 마스크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민간 비즈니스 그렇지. 관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정부 주도 기술을 이전 받아서 민간이 할 때는 비용이 줄어드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일부 접목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환에 있어야 추석 기획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용 교수,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그리고 문경수 과학탐험가 세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거대한 여정. 여러분께서는 지금 추석 특집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달을 향한 인류의 거대한 여정. 여러분께서는 지금 추석 특집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대담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까지 발사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네. 이제 달 탐사선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지난 8월에 한국 최초로 달 탐사선을 발사했잖아요. 네, 다누리호. 지금 다누리호는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이 다누리호의 현재 위치는 사실 누구나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광고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다누리호의 그 실시간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항우연에. 그 오른쪽 하단 메뉴에 이 다누리 현재 위치 확인 바로 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그래픽을 통해서 이 다누리의 현재 위치
그리고 속력, 그리고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 예.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대략적으로 약 130만 킬로 정도 이상 지구랑 이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난 그 9월 2일 날 2차 궤적 수정 기동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다누리가 바로 이제 달로 가는 게 아니고 네. 태양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이제 다시 달로 오는 궤적이다 보니까 네.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다누리에 있는 이 자체 로켓 연료를 써서 방향을 수정한 거죠. 지구 쪽으로. 네, 지금 거기까지 지금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아주 재미난이 아니라 아주 멋있는 사진이 그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아, 네, 네네. 맞습니다. 이 다누리호가 지구로부터 약 124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예. 지구랑 달에 달을 한 차례 나오는 아, 이 사진을 그렇군요. 찍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전에도 뭐 그런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탐사선에 우리 카메라로 이 찍은 사진 고해상도 사진이 있으니까 아마 이 한가위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되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아, 그 보이조 1호가 찍었던 창백한 푸른 점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생각나는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그런 그 느낌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발사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사체 실어서 우리나라 발사체는 아니죠. 빌려서 지금 네. 보낸 거긴 한데 우리나라 탐사선이 탑재체가, 지구와 달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죠.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폴린 교수님, 네. 지금 다누리에 네, 네. 한국에서 개발한 장비들도 들어가 있지만 나사가 개발한 것도 일부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예. 게 들어가 있습니까? 6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5채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발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 그 나사에서 개발한 거는 아르테미스 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네. 남극에 있는 그 아주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물이 얼음으로 이제 존재하는데 네.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했는데 요번에 완전 성능이 더 뛰어난 섀도우 캠이라는 장비를 장치했는데 그것이 지금 나사 과학자 9명이 지금 참여하고 그걸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예요? 그 섀도우 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물의 얼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관찰하는 그 어두운 쪽에서 빛이 안 들어온 그쪽에서 물의 양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내기 관찰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일종의 뭐 특수한 뭔가의 전파든 그렇죠. 뭔가를 포착해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르테미스 협정에 지금 가입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21개 나라 됐죠. 최근에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이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우주 탐사에서 어떤 서로가 상호간에 이익이 되고 어떤 따라야 될 룰을 이제 같이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룰을 이제 동일하고 이제 탐사를 해나가는 것이죠. 네. 이 다누리호 보면서 50여 년 전 아폴로 계획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승원 박사님이 초기 우주 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아폴로 계획에 있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폴로가 사실은 냉전 시절에 했던 그쵸. 것인데 예. 그 도킹은 소유주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하고 소유주가 우주에서 같이 도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미션을 진행했던 우주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네네.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는 나사대로 아폴로 2대를 쏴서 우주에서 도킹을 실험하는 건 너무 노력도 많이 들고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나 러시아도 당시에는 소유주를 2세대를 한꺼번에 쏴가지고 우주에 올려놓고 도킹을 실험을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거장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 우주인이 각자 자기 정부를 설득해서 예. 냉전은 냉전이고 정치는 정치지만 음. 과학기술은 함께 해보자는 얘기가 시작돼서 네. 사실 그때 간첩 아니면 러시아를 가지도 못하던 시절에 그렇죠. 예. 그 미국 우주인이 러시아를 가고 러시아 우주인이 그렇군요. 미국을 오고 하면서 각자 미국 우주인은 백악관에서 러시아 우주인은 크렘을에서 자기 정부를 설득해서 예. 아폴로 소유주 미션이 성공을 하고 도킹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도킹이라고 하는 게 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소유주와 아폴로가 같이 날아서 랑데뷰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제 붙어서 연결되는 거고 그때 우주인들 안에서 만났어요, 실제로.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도 있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념과 정치를 초월한 그렇죠. 과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근데 그 냉전에도 했는데
이 아르테미스도 사실은 지금 2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들여서 같이 협력하는 국가들은 뭐 10몇 개 국가 정도 되는데 네. 이 진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덕분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면 현재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미국 적대국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인터내셔널한 프로그램이 되려면 네.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미국 내 네네. 과학자분들도 아, 계세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그 아폴로 때 같은 진정한 국제적인 협력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같이 아폴로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우주인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 기술이 또 달 그 베이스에 들어가는 기술 생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저도 하나 추가하고 네, 콜린 싶은데 교수님. 예. 이소연 우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아폴로 사실 아폴로 18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도킹을 하게 되는데 그건 네. 사실 달 탐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근지구에서 이제 맞아요. 소비에트 유니온과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그런 화합을 통해서 오늘날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계기가 맞아요. 됐죠. 아, 네. 그때 네. 도킹한 네.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계기가 큰 됐다는군요. 우주 탐사의 그런 핵을 다시 한번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니 근데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도 이제 따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 지금 정거장에 같이 먹고 자고 있는 미국 우주인하고 러시아 우주인 서로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각자 정부의 생각이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딱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각자 우주인들에게 내려진 미션들이 있고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협력을 자제하라는 그 소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어색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희망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숨을 거는 상황에 함께 있는 동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 정거장에 같이 미션을 진행하고 온 우주인들끼리는 약간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한 그 콤라드 그쵸. 전우회 전우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그럼요. 목숨을 나눈 사이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들이 좀 잘 해결돼서 아르테미스에는 좀 편안하게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도 이제까지 교류가 있었고 그렇죠. 중국과도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미국하고 사이를 좋게 하려면 뭔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가운데 낀 입장에서는 좀 평화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 모습 보면 지구에선 싸우더라도 우주 그 넓은 데 가서 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요. 그런 생각도 그리고-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싸울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뭘로 이제 싸워요? 사실 싸울 게 없지. 우주인들이 우리끼리 우주 정거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지구에서 쭉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는 정부하고도 분리돼 있고 내 보스랑도 분리돼 있고 네. 우리 우주청과도 분리돼 있고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부터 미국 우주인 너네 러시아 우주인이랑 밥 먹지 마 뭐 한다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 우주인 너네 이제부터 싫어 미국 우주인하고 하지 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걸 올라와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부 카메라 끄고 우리끼리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 인류애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정거장에서는. 네. 그 대신 또 이분들이 되게 똑똑한 분이라서 네. 그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상에서 정부끼리의 그 마찰이 생기는 한도를 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주인들 입장에서는. 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싸우더라도 위에 올라가면 안 싸운다. 네. 예, 예. 근데 우리 다누리호가 달에 가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뭐 문경 탐험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을 굳이 선택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폴린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좀 리서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득할까 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는 완행 열차, 하나는 그 급속 열차로 생각해봤어요. 급행 열차 생각했는데 예. 이제 완행 열차 이제 달에 가는 데는 한 4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급행은 이제 3일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제가 노래로서 답변을 하면서 노래를 그래서
보름달행 완행 위성 마지막 위성 떠나가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결국 이제 4개월이 걸리는 쪽을 택한 거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빠른 쪽으로 하게 되면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멀리 가게 되면 이제 그 더 많은 한 10% 15%의 탑승체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가는 거는 하나 네. 문제가 뭐냐면 연료도 많이 소비하지만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면에서는 멀리 가는 게 더 유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택하고 그다음에 사실 대한민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한 1991년에 딴 나라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제가 6차례 시도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 마지막 걸 하고 예. 그리고 요번 달 올해 그 6월 달에도 나사에서도 그렇게 캡슐라는 쪽도 지금 비슷한 탐사를 시작했고 아. 우리 그 다누리는 12월에 도착하면 이거는 11월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아. 둘 다 안전하게 달 궤도에 진입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곧바로 가는 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추진체를 별도의 추진체를 갖고 자기 연료를 소모하면서 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궤도 진입에 추진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가능한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예. 자연적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끔 달의 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덜 복잡하고 예, 예. 에너지 소비가 덜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 과거에 탐사는. 인도, 네. 이스라엘 그 비용이 되게 민감한 나라들이 달 탐사를 할 때 다 이런 방법을 택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태양, 지구, 달의 중력을 이용한 네. 우리의 연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윙바이라고 하는데 날아가서 당겨지고 다시 밀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가능한 건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있으면 네. 사실 이렇게 4개월 동안 먹고 자고 입고를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훨씬 마이너스예요. 아. 아무리 연료를 아끼고 뭐 완행이라고 할지라도 예. 사실 사람 4개월 살리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무겁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폴로나 아르테미스는 훨씬 짧게 가는 거고 아.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탐사선이라서 생명 유지 장치나 뭔가 계속 그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없이 탑재체 그리고 뭐 공기를 프레셔라이즈 해줄 필요도 없고 온도를 맞춰줄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싸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요번에 네. 아르테미스 1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14일 정도 맞아요. 생각하고 가는 달로 궤도를 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또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이소연 우진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달 탐사선 발사할 때 보면은 로켓이 굉장히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체에 연료통이 많이 달려 있는데 지구 바깥에 일단 벗어나는 데까지 연료를 쓰고 나머지 이제 추진체에 있는 연료통을 또 써가지고 달까지 추진해가지고 그렇죠.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멀리 천천히 갈 것인가 빨리 갈 것인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냐면 미국을 가실 때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려면 한 달 걸리기 때문에 한 달치 식량, 한 달치 화장실 사용할 거 다 채우고도 그게 가능하면 배를 타고 가는 거고 그 대신 비행기를 타고 가시려면 짐을 엄청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료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물건 보낼 때 시간이 민감하지 않으면 배로 보내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다누리호는 배로 미국에 화물을 보내는 거라면 아르테미스는 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보내는 거고.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거 궤도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미적분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딱딱한데.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이게 사실 이 궤도가 대한민국 지금 한 궤도가 1987년에 나온 그런 수학적 논리를 그거를 이제 먼저 수학 논리가 나오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91년부터 시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검증도 어느 정도 됐고 네, 계산이 여태까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네요. 나사도 그 사실 그 단들이 발사한 다음에 상당히 그 확신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성공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네. 예전에 히든 피겨스처럼 칠판에다 사람이 계산해서 아, 가는 예. 시대가 아니고 예. 정말 똑똑한 컴퓨터들이 계산을 해주고 모든 확률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네. 그때도 사람이 가고 그때도 착륙선이 갔는데 지금 못 가면 우리 인류로서는 조금 창피하죠, 사실. 그렇죠. 아 근데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김이 좀 빠지는 기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IT 강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칠판에 계산할 필요 없이 컴퓨터가 해주는 계산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사실. 저 사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탐사선 보낸 나라도 세계에 몇 국가 안 몇 되니까요. 국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누리호를 생각해 보면요, 일종의 탐사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네.
뭐 쉽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인공위성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 기술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요. 문영수 탐험가님. 네, 일단 그 정량적으로 뭐 메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우리나라 우리별 1호 옛날에 만들었었잖아요. 네. 인공위성. 네, 그 우리별 1호 팀이 창업했던 1세대 인공위성 기업이 있는데 세트레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 같은 회사가 존재한다는 걸로 좀 답변을 대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세트레가이가 거의 뭐 30년 가까이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뭐 인공위성 자체 개발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해외 국가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네, 그렇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난해 우리가 그 많은 나라들이 화성으로 이제 탐사선과 이제 착륙선들을 보냈는데 예. 작년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또 화성 궤도선을 보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 그 화성 궤도선을 만들었던 그 아랍에미리트 연구진들이 그 우리나라로 과거에 유학을 와서 또 세트레가에서도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요? 지금까지 또 협력을 이어 온다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도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네. 아니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달로 저렇게 보낸다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자존심이 약간 구겨지긴 했어요. 우리는 왜 못 보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다는 얘기. 네, 초창기 아마 그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화성 탐사나 우주 탐사를 계획하면서 일단 뭐 선진국들도 있지만 가장 아랍에미리트랑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뭐 경제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비슷한 나라로 이제 탔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비슷하다고 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연구개발의 수장들이 네네, 다 요새 우리나라 뭐. 유학 갔다 갔던 그렇죠, 친구들이고요. 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세트레가에서 인턴을 하거나 연습생으로 배웠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트레가이 분들은 되게 뿌듯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청출어람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위성도 없는 나라에 위성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화성에 뭘 보내고 막 달에 뭘 보내고 하는 모습이 되게 뿌듯하시어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마 맞춤을 우리가 해줘야죠. 아랍에미레이트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자본을 음. 투입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 보낼 수 있는 실력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직 그 정도로 투입한 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 친구들을 가르친 선생님은 우린데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출장 되게 자주 가는데 워낙 요즘 우주가 활발하니까 가면 그 세트레가의 초기 CEO가 박성동 사장님이신데 그냥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닥터박 안다고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아 너도 그래요? 닥터박 알아? 어.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서 뭐 우주한다는 사람이 왔는데 닥터박 모른다고 하면 쟤는 우주하는 애 맞아?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 연구소나 세트레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었어요. 네. 일종의 사실은 뭐 국가 차원에서 보면 기밀을 다루는 거라고도 볼 수 그럼요.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환대를 이제 하는 그 거니까. 세트레가이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본인들이 서레이 대학에 가서 이 위성을 배워가지고 올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 후발 나라들을 우리처럼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는 선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신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폴린 교수님, 네. 지금 스페이스 X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인터넷은 지금 인터넷망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지구에 지금 뭐 산악 지역이나 사실 빈민 국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이제 케이블 대신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라디오 시그널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테나를 좀 달아면 소형 안테나면 거기를 이제 전파를 줘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주라는 건데 결국 지금 오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제 스타링크 써가지고 지금 통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향후 나사 그 스타링크가 추구하는 거는 근지구에서 팩팩하게 해서 고성능 인터넷을 서비스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많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경수 탐험가님 이게 위성이 작은 거죠? 그렇죠, 작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형 우리는 위성은 조금 소형 큰 위성을 써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네. 중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위성은 소형화되어 있는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소형위성을 몇천 대 이상 쏴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지구 이제 그 인터넷 사각지대가 없게끔 다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많이 위성 쏘면 그러지 않아도 우주 쓰레기 골치 아픈데 그러게요.
이거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우주 산업에 좀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뭐 우주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인공위성이 이제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이 나면은 이 인공위성을 대기권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진되게 불타버리게 타서 없어지게.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게 지구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우주정거장이랑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심각한 문제로 이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국제적으로 좀 많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천문연구원에서 우주 위험 감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에 5개의 관측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구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위험물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우주 그물, 그다음에 뭐 청소 네네. 위성, 네네. 그다음에 뭐 우주 자석.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 끈끈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리는 제가 정확히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좀 인류가 국제적으로 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천문학자들한테도 되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아. 밤에 오랫동안 하늘을 지켜봐야 되는데 스타링크 위수들이 휙휙 지나가면서 노이즈를 그렇죠. 만들어 버리니까 아. 이제 그 되게 약한 시그널을 받는데 엄청나게 큰 방해가 된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우주 가보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이재 박사님 우주에 나가 보니까 네. 그렇게 쓰레기 많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그래픽으로 화면에서 우주 쓰레기 보면 정말 빡빡하고 많아 보이는데 예. 그 지구의 스케일을 정말 지구 사이즈로 키우면 쓰레기와 쓰레기 사이는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무슨 초파리들이 과일에 몰리듯이 그렇게 빠글빠글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 그 스페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해진 게 모든 나라에서 우주의 궤도에 무엇이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고 사이즈가 몇 센티미터 이상인 건 전부 다 감시해서 그게 자기 나라 위성을 칠 위험이 있는지 뭐 우주 정거장을 공격할 위험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큰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영화 승리호에서 보면은 네네. 그 우주 쓰레기들 모으고 예. 스캐빈징 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요즘 이제 그 엑스프라이즈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신박하고 좋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하겠다 해서 심사를 하기도 해요. 그 대신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그 상을 만드는 위원회에 같이 있는데 네. 괜히 그거 치우러 올라간다고 했다가 올라간 친구가 쓰레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그 생각은 못했다고 그러시길래 아니 그렇지 않냐. 올라가서 실패해버리면 사실 쓰레기를 치우기로 올라간 친구가 되려 쓰레기가 돼버리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되게 큰 이슈이긴 해요. 사실. 그렇군요. 이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 같구나. 네, 간단치는 않아요.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드네요. 거기에 더해서 그 많은 위성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이터 처리하고 데이터를 그 저장하는 그 기업들의 또 최고의 다음 비즈니스가 이 데이터들을 각각 그렇죠. 전 세계 저장소에 저장해서 발빠르게 소비자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또 큰 비즈니스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달 착륙선도 못 보냈는데 우주 쓰레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오지랖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진입하는 국가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달 착륙선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추석기획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윤 교수,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그리고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추석기획대담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세계 이면은 예정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마음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추석 특집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부 시작합니다. 추석 기획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이어가 볼 텐데요.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용 교수,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그리고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말이에요. 사실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달에 간다는 말이 이게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희망을 또 갖게 되는데요. 일단 달에 간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로켓 하나를 보내고 사람이 그냥 달에 발을 내딛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류 문명사를 바꾸는 일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근데 과거의 달 탐사하고 앞으로의 달 탐사 어떻게 다른지 폴린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 아폴로 달 탐사와 지금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차이인데 일단은 요번에 이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극에 우리가 기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달에 정착하기 위해서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봤듯이 과거엔 아폴로 같은 게 이제 나사가 이제 중심적으로 한 국가 주도인데 이번엔 국제 협력을 통한 그런 것은 이제 이소연 우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나사에서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경제권을 살리자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내는 이제 모든 그 장비들은 이제 개인 기업체들 통해서죠.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를 이제 개인 기업체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나사 장비를 달에 기업체들이 나르는, 그래서 우주의 경제권을 살리는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하나 큰 거는 우주정거장을 이소연 우주님께서 다녀오신 우주정거장보다는 작지만 달 우주정거장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곳을 이제 스페이스X의 버스팅 시스템을 하거든요. 스페이스X의 버스를 타고 달에 원하는 곳에 착륙하는 그런 체제로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달에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걸 정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다녀온 우주 예, 정거장은 지상의 400km 상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던 그쵸. 거고, 아르테미스가 만들려고 하는 달 정거장은 달 주변을 계속 돌고 있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거의 아폴로와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랑 가장 큰 차이는 또 뭐냐면, 당시의 아폴로는 달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탐사라기보다는 러시아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도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미국도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먼저 갈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우리가 먼저 갈 거야가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호, 12호, 13호를 지나가서 그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의 질문이, 우리가 1등해서 갔는데 왜 자꾸 가? 근데 그거를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자꾸 가야 하는지를.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르테미스는 거기에 물도 있다. 뭐 헬륨3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가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탐사하고 다시 알아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달에 대해서 더 궁금함이 커진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갔을 때 무엇을 얻을 건지를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순수한 탐구의 세계가 된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암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흙하고 이런 거 조금 갖고 온 게 전부다. 그렇죠. 그게 전부였죠. 네. 영상 촬영하러 갔냐? 네, 맞아요. 그런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예, 듣고, 예. 그다음에 가긴 갔는데 그래서 뭐 예. 이런 질문도 많이 듣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우주인이다 보니까 한국 최초 우주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주인이 한 명도 없을 땐 한 명의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는 게 중요했다면, 네. 이제 두 번째 우주인은 왜 우리나라 우주인이 꼭 우주에 가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주인이 갈 수 있잖아요.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아르테미스의 네. 엄청난 투자도 아폴로를 지나고 50년 동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갔고, 이제는 우리가 달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설득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된 거죠. 이선 박사님께서 그러면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구인을 설득하는 게 더 그럼요. 중요하다고. 그게 훨씬 어려워요. 여론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마이클 콜린스 그 달에 다녀오신 네네. 마이클 콜린스 네. 우주인 책을 봐도 예. 본인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달에 왜 갔는데 그 많은 돈을 왜 썼는데 왜 그거를 어린아이들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돕는데 안 쓰고 네가 달에 갔는데 썼는데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뭐 될지 예측하고 키우느냐. 달에 가는 것도 똑같다. 가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하고 노력하다 보면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주인으로서 그런 질문에 항상 위축됐었는데 모든 우주 임무가 그런 질문에 위축됐었다고 하니까 좀 덜 외롭더라고요. 근데 마이클 콜린스는 달 표면 밟지도 못했는데, 못했죠. 네. 근데 왜 그 비판은 콜린스가 모든 다 아폴로 우주인이 다 받는 거죠. 네. 강연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워낙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왜 무엇을 행동하는 것인가? 이거 사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갔을 때 그 답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헬륨3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그거 미국하고 아르테미스에 들어간 국가들이 먼저 갖고 오고 다른 나라들은 못 갖고 오게 할 거야. 왠지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런 논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엔의 협약은 그 지구 외에 다 그 어떤 곳도 누군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를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이 아니라 협정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는 나라만 그거를 그 존중하는 거지 모든 나라가 따라야 되는 강제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일단 가서 돈이 될 만한 게 있는 있는지부터 다음에 고민하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확인하고 무언가를 해보는 게 지금의 급선무이긴 하죠.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네, 간단한 일이 이런 아니에요. 생각을 다시 네. 하게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달을 그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달 표면에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 문제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일종의 이제 산소 발생기도 만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장치가 필요한 거죠, 폴링 그렇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개발 중이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달 탐사할 때 그 아폴로에서는 그런 기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체력에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근데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저는 이제 화성 인간 탐사에 참여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먼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달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은 많은 디자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우주 네네, 정거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중력상의 우주 정거장에 6개월, 1년, 뭐 2년씩 체류했던 우주인들의 경험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달 표면이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밀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주고 압력을 만들어주고 했던 경험이 그렇죠. 있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달 정거장도 그렇고 달 베이스도 그렇고 우주 정거장이 테스트베드가 된 면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달 정거장과 달 베이스는 화성으로 가기 위한 또 테스트베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달에서 연습해보고 더 먼 화성을 그렇죠.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이 사람들 가는데 끝이 없고 그 화성 가면 또 어디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 근데 달에서 시도했던 거를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 네. 그대로 화성에 가지고 가서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네.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말씀이시네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했던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영화 같은데 보면요. 네. 화성 탐사 기지나 이런 데 안에서 식물도 키우고 그렇죠. 그 바깥에 우주복 입고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진짜 실현 가능한 일일까? 이게 궁금한데요. 문탐험가님은 미국 유타에 있는 화성 탐사 연구기지에서 유인 탐사 모의 훈련 받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일단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겠죠.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유타주에 있는 그 화성 탐사 연구 기지라는 곳에서 이제 한 예. 열흘 정도 좀 모의 훈련을 받고 왔는데 예.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역사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 우주나
이 화성 탐사 관련된 연구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제 그 한 7명 정도 한 팀을 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뭐 2개월, 6개월, 1년 동안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모의 실험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사실 뭐 이 박사님께서 우주에 갔던 거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어찌 보면은 율동에 가까운 행위였지만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고립감이었어요. 고립감. 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이 탐험가니까 예. 뭐 이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많이 생활해봤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루 만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네, 워낙 그 12평 되는 좁은 공간 안에서 6명이서 그냥 복닥복닥 맨날 그 상대방 얼굴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밖에는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고립감이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다른 행성 탐사, 유인 탐사를 할 때도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려요. 자연스럽게 이소연 박사님한테 질문 안 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 요즘 없습니다. 우리 뭐 전투 식량 사서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호기심에 먹기도 하고 맛있어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우주인이 먹는 식량은 왜 안 파는 거예요? 한번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너무 어떠세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주에서 먹는 우주식이 되게 특별했어요. 왜냐면 냉동 건조해가지고 그렇죠. 뜨거운 물 부어서 흔들어서 예. 먹고 그다음에 뭐 캔에 들어있는 걸 열어서 먹고 하는 것들이 우주에서 먹기 위해 이제 개발된 것들이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이나 우주식 물어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다. 마트 가서 즉석식품 사면 그게 다 우주식이다. 왜냐면 그렇게 똑같이 제가 먹어요? 가지고 올라간 우주식이 다 그랬어요. 그냥 단지 조금 달랐던 건 우주 정거장은 워낙 이제 민감한 환경이기 때문에 김치라고 해도 그 유산균을 다 죽여서 가져가야지 균이 올라가면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밥이라고 해도 전부 다 그 방사능 처리해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미생물도 다 죽여서 올라가고 이런 게 달라서 그렇지 예. 먹는 방법이나 보관 방법은 사실 어찌 보면 우주 기술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즉석식품이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주식을 경험하시기는 너무 쉽게 뭐 그 제가 우주에 올라가서 먹었던 된장국 똑같이 마트에 가시면 블럭으로 돼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그 된장국하고 똑같았어요. 단지 이제 재료나 가공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체험하는 느낌은 거의 비슷하죠. 제가 그 왠지 더 호기심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경 탐험가가 고립감 얘기했잖아요. 우주 방사선 얘기도 나오고 근데 실제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변화는 심리적 변화도 있을 없을 것 수가 같고.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중력에서 몇만 년을 살았던 인류가 중력이 없는 환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키 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력으로 다 머리가 눌려 있어서 네. 실제 키보다 한 2cm 작게 평생을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지면 다들 한 2cm 정도 더 큰 키가 돼서 저 우주에 올라갔을 때 허리가 아팠던 이유도 갑자기 그 한 10분 만에 사람 어른의 키가 2cm가 커지면 예. 근육이나 신경이 다 늘어나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그게 완전히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쵸. 중력으로 눌러지니까. 근데 이제 다른 우주인보다 제가 더 많이 아팠던 건 이제 40대, 50대 우주인들은 커봐야 한 5mm 크시는데 몸이 이제 단단해지셔가지고 저는 조금 이제 연한 젊은 우주인이다 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래서 허리도 훨씬 많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많은 부분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피를 머리로만 보내는 역할을 하고 머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건 다 중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그 중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하고 가슴 쪽에 피들이 머물러 있고 다리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 그다음에 네. 이제 심리적인 것은 문경수 탐험대장님이 더 고립감을 느끼셨던 건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립되셨기 때문인데 무중력이 되면 바닥의 넓이뿐만 아니라 벽과 천장의 넓이가 다 평면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사람이 한 1m, 반경 1m 정도를 놓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지상에서는 막혀 있는 느낌인데 우주에서는 제가 벽에서 일을 해도 되고 천장에서 일을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볼륨 이 넓이 느낌이 한 2배 이상 크게 느껴지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무중력 때문에 약간 그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이 되면서 흥분되는 느낌이 많이 그래요?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인들이 아마 뭐 유튜브를 보시든 텔레비전 나사 텔레비전을 보시든 다 웃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네. 근데 그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 몸이 행복하군요. 붕붕 뜨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그 기분 자체가 이분들을 엄청 흥분하게 만들어서 저는 9일 10일 내내 고립감 따위는 없었어요. 너무 신났고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계셨던 우주인들 여쭤봐도 네. 한 2, 3개월은 있을만해. 근데 이제 한 3개월이 지나서 무중력에 적응을 해버리면 네. 이게 더 이상 신기한 느낌이 안 드시면 그때부터 이제 외롭고 그립고 하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할 때까지 우리 여행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주일 유럽 여행 가시는 거랑 네. 1년 동안 파견 가서 그렇죠. 일을 하러 가시는 거랑은 어. 그 향수병이나 고향을 그린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환경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달 그렇군요. 기지에서 만약에 인류가 인간이 생활한다고 하면 우주인이 생활할 때 지금 경험하신 거에 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른 그렇죠. 또 느낌? 다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력이 한 6분의 1 정도니까 예. 그렇죠. 무중력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그렇죠.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우주인들에게는. 그리고 정거장에서 살던 거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것도 우리가 다 경험해 가면서 그렇죠. 뭔가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 거군요. 우주인들은 실험을 하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 본인이 실험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가서 경험한 걸 와서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겠네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네. 어떻게 느꼈고가 다 데이터죠, 사실. 그렇군요. 이게 달 탐사가 그냥 쌓아 올려가지고 탐사선 보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요. 네. 문화적인 측면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세 분 인생 우주 영화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션인 것 같아요. 마션. 마션이었고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앤디 위어 그 작가도 직접 만나보고 얘기도 해봤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2015년에 나사가 그 화성 인간 착륙지 선정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40여 개 제안서하는데 저는 그중 한 명의 제안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정말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비록 이제 달 탐사에서 아까 이순 우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한 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제 또 달 탐사를 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화성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화성 네. 자체도. 그래서 화성 인간 탐사도 마르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사 헤드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 탐사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폴린 교수님이 제안한 네. 그 장소가 선택이 됐습니까? 아직은 계속 진행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번에 퍼시비런스 로버 같은 경우에도 착륙 선정과정에 참여했거든요. 저희가 예. 로봇 착륙이 선정하는데도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인간 착륙은 왜냐하면 달하고는 좀 달리 화성은 너무 6개월, 8개월 걸리기 때문에 또 돌아오고 또 1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못 보내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결정하면 계속 거기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과학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다음에 로봇하고는 달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진짜 물이 있는지, 예. 건축 자재가 있는지, 예. 그다음에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인지 마션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2015년에 그 제안자들이 이제 휴스턴에서 다 모였을 때 같이 끝난 시간 마션 영화도 같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마션이 왜 중요하냐면 나사가 그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조언을 해줘서 만드는 영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평가를 하셔야 될 분들이 저거 잘 만들었네. 저거 진짜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기서 이제 그 우주를 그걸 이제 좀 영화하기 위해서 그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런 거는 이제 화성에서는 그런 바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화성은 바람이 예, 그렇게 바람이 솔솔 바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그러면은 좀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때때로 문학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제 좀 흥미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인 그런 손실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막 우주인이 막 흘려 날아가고 그럴 정도의 바람은 없습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인이 막 바람 맞고 결국 그래서 바람은 나고되는 거 불지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네. 폭풍우는 그렇게 되게 오래 불긴 하지만 사실 그런 폭풍우 때문에 이제 그 로봇 중 하나가 태양열을 잃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강한 바람은 오늘 화성 내에서는 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를 좀 배웠습니다. 이세민 박사님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그래도 그래비티가 가장 아, 저한테는 그래비티. 왜냐면 일단 제가 갔던 그렇죠. 우주정거장을 너무 그대로 재현했고 예. 그다음에 그래비티의 산드라 블록이 연기했던 우주인의 모델 실제 우주인이 저랑 되게 친한 우주인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주에 있는 동안도 연기자 산드라 블록과 계속 통화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지상에 있을 때도 그 찍을 때나 뭐 연기자들 연기에 대해서 계속 조언하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그 그래비티가 개봉하는 날 이제 저희 남편이
개봉 딱 그때 와이프랑 같이 가서 보면 우리 와이프가 다 설명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표를 사서 저를 데려갔는데 네네. 저는 끝까지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정거장에 그 파편이 날아와서 이제 완전히 예, 터지고 예. 거기에 이제 우주인들이 냉동 건조가 돼서 뛰어다니는 아. 아니, 떠다니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 순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제가 갔던 정거장하고 똑같았고 너무 제가 생활했던 정거장에 그 안에 우주인이 그 떠 있는 우주인이 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가장 충격이었냐면 왜 나는 우주에 갈 때 한 번도 내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 근데 사실은 정말 사고가 났으면 나도 저렇게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날 걸 걱정하면 절대로 운전하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쵸. 나는 네.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순진했고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갔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비행을 한 10년 뒤에나 들면서 더 이상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서 막 땀 흘리고 막 식은땀 흘리고 울고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는 너무 재밌게 설명을 들으려고 갔다가 와이프가 막 땀 흘리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울고 이러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갈까? 그래서 중간에 나올 뻔하다가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남편을 또 실망시키기는 좀 그래서 예. 끝까지 봐라 나는 좀 진정을 해보겠다 해서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나사에서 우주인 교육할 때 네. 그런 교육 안 시켜줍니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예. 근데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것과 예. 제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상상을 해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예. 생길 수 있어요. 뭐 안전벨트 안 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들을 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가 차 밖으로 날아가는 상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지식과 내 자신이 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주 쓰레기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죠. 그렇게? 그리고 교육도 그래요? 해요. 아, 하지만 그래요? 이제 워낙 그 우주인 훈련소에 한 50명 가까운 우주인들이 같이 훈련받고 밥 먹을 때마다 정말 러시아 우주인마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저기 있을 때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이 전쟁 얘기 맨날 하듯이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축구한 얘기 맨날 하듯이 항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 갔다 온 얘기만 계속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려올 때 사고도 났고 블리스 리엔트리가 됐을 때도 사실 네네. 우리가 훈련 받긴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걸 겪을 줄이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문경사원가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일단 그 개인의 경험치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마션이 거의 뭐 최애하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그 지구에서 이 화성이랑 또 지질학적인 구조가 비슷한 이런 사막들을 많이 또 탐험을 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되게 지금 몰입이 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영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연말에 그 고요의 바다라는 우리나라 SF 맞아요. 영화 나왔었는데 예. 제가 그 영화에 자문에 조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최애 우주 영화를 고요의 바다를 꼽고 있습니다. 아니 고요바다 나오는 네. 그게 그런 기지와 또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르테미스가 하려는 그 환경을 상상한 거죠.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는 영화로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막 현실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돼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래비티는 워낙 비슷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이제 영화랑 우주 관련된 드라마 자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하면서 느꼈던 게 교수님과 똑같은 느낌인데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또 작가님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극적으로 되려면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박사님 일어날 확률이 정말 1도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E.T.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스타트rek도 그렇고 비현실적이라고 당시엔 생각했지만 네.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엔지니어가 돼서 그때의 꿈을 현실로 만들잖아요. 상상을 해야 그걸 네. 또 현실로 그렇죠.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 신기한 게 상상력이. 나왔네요. 여기도 자문을 하셨고 저도 문경사원가 나오신 그 화성 기지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자문을 했어요. 자문가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저는 네. 고요의 바다랑 승리호나 이런 영화가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증을 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안 좋다 비판하시지만 네.
그 영화가 있어야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우주 가는 음. 모습을 상상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죠. 자라서 또 그걸 맞습니다. 현실로 만들려는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주 과학을 할 때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상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상상의 한계를 문학하는 사람은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 보면 그게 또 실제로 구현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문학하거나 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그렇고 이런 우주과학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참여를 하죠. 폴린 교수님. 그렇죠. 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날 그 우주 탐사를 이끄신 분들이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났고 문학이 그런 가능성을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라는 세대는 또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나가고 그 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학과 진짜 실제 우주 탐사는 상호 보완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발전해가는 그런 협동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과학자가 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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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술을 해도 대한민국의 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나 예술하는 분들이 우주를 테마로 되게 많이 참여하는 게 그렇죠.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근데 오늘 시사 우주 어벤져스가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어떤 부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예, 네, 폴린 네,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요, 저도 직접 그 화성 탐사나 달 탐사에 그 과학자로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지구에 우리 같이 고등 생명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예.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사실 우주학 측면에서는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 존재만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이나 할 때 항상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소연 박사님. 저는 우주를 그냥 멀게만 있는 곳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도 우주에 속해 있는 하나의 행성이고 우리가 그 지구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 네. 이전에. 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게 우주에서 실현될 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는 친구들이 우주하고 로켓 만들고 우주 정거장 갈 거야가 아니라 뭐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화성에 기지가 생긴다면 거기에 간호사도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제가 뭐 음악가가 된다고 콘서트를 우주 정거장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가 된다고 하면 우주가 주제가 되는 아트를 만들 수도 있고 가서 아트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어떤 직업과 그 어떤 꿈과 그 어떤 노력도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조차도 사실 미국의 상업 우주 정거장을 짓는 분 중에 하나는 한 섹터를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유튜버를 초대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직업과 꿈과 경계, 그 꿈도 우주와의 경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할 때 행복한 것을 찾고 내가 오늘 매일매일을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요즘 친구들이 본인이 뭘 할 때 즐거운 줄도 모를 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즐거운 걸 찾고 언젠가는 그거를 우주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교수 탐험가님. 네, 요즘 한국이 정말 그 K 한류 문화 네.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그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꿈, 진로가 있다라면 그 분야에 좀 어떤 그 뭐랄까요, 우상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유명한 K-pop 가수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우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말 아이돌 같은 천문학자, 아이돌 같은 로켓 과학자, 네. 그리고 이제 우주인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팬덤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냥 일상을 좀 향유를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주변에 강의를 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켓을 만든 우리나라 스타트업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중에서 정말 그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 간 걸 보고서 예. 이렇게 우주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누리호 또 이제 단오류까지 발사했는데 진짜 이걸 보고 이제 또 이렇게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이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팬덤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일상을 생활하는 것도 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친구한테 꼭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좀 이 방송 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의 추석기획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세 분께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륜 교수,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